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credibilit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신뢰도라고 불리는 개념이고요. 신뢰도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계리 모형론뿐만 아니라 이제 스템 혹은 실무, 그러니까 일반 보험을 혹시 나중에 다루게 된다면 일반 손해보험 여기서 실무적으로도 이 신뢰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업 관련된 이제 법규에도 이 신뢰도 이론을 따라서 어떤 통계적인 뭐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율 조정 같은 걸 할 때 그 정도로 좀 유용하게 이제 실제 생활에서까지 실무상으로까지 쓰이는 뭐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한번 자세하게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어진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신뢰도 이론인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알고 넘어갔을 때 신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맨 처음에 어떤 개념을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정의를 먼저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정의를 배울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 정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들,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가 어떻길래 나는 여기서 신뢰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요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험 수리학에서 우리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막 평균 값으로 뭐 사고 빈도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신뢰 여부 이런 거 고민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계리 모형론 혹은 스템 이 일반 보험 쪽, 일반 손보 쪽에서는 요 신뢰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가 요런 질문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계리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사고 빈도도 있고 사고 심도도 있고 총 보험료 혹은 총 손해액에 해당하는 총 보험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가?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혹은 결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빈도랑 심도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빈도에 대해서는 뭔가 또 신뢰도 이론이 달라지고 심도에 대해서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신뢰도 이론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여기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뢰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신뢰도 이론에서 우리가 자, 신뢰한다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죠, 상당히. 내가 다른 사람을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할 때 보통 쓰이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데이터에서 얻은 어떤 정량적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뢰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자세하게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자, 주어진 데이터라고 하면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그냥 있어요. 사고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계약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혹은 두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이제 이상적일 텐데 계약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A라는 사람의 계약, B라는 사람의 계약, C라는 사람의 계약 이런 식으로 쭉쭉 있겠죠.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요 끝에 A는 사고가 났어요. B는 사고가 안 났어. C는 사고가 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안 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뭐 100만인지 혹은 1000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요 사고 데이터까지 쫙 붙어있는 요런 걸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아무튼 자, 이런 게 그냥 있다고 한번 했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 빈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심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둘이 결합된 우리 총손해액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총손해액이 될 수도 있어요. 총손해액은 그 말 그대로 총 혹은 보험료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총손해액을 나중에 나누기 익스포저, 그러니까 뭐 가입자 수 혹은 이제 위험에 노출된 어떤 단위를 우리가 익스포저라고 부르는데 익스포저로 나눠주게 되면 뭐 개별 익스포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반 손해보험 여기 계리모형론, 스템 요런 데서는 확률 변수로 이제 따지는 애들이 얘네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빈도, 심도, 그리고 얘네가 묶인 총 손해액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뢰한다. 아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오늘. 자, 신뢰한다는 거 곧 그 데이터를 여기 써놨는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사용한다. 어떤 걸 사용하겠어요?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 이 데이터에서 나온 사고 빈도, 심도, 총 손해액을 내가 사용한다 라는 게 이제 신뢰한다는 뜻인데, 사용한다는 것도 한 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사용한다는 건 결국 가중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내가 가지고 있던 요 데이터셋, 지금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셋이 있어요. 요게 1번이라고 칠게요. 요 1번 데이터셋이 있고, 우리 회사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요 1번 데이터는 좀 특수한 케이스를 모아놓은 거고, 2번 데이터는 진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구조는 똑같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1번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걸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빈도, 심도, 손해액 중에 하나겠죠? X가 되겠고, 2번 데이터에서도 결과가 나왔어요. 요거는 Y라고 해볼게요. 자, 요때 우리가 신뢰한다, 사용한다 요런 거를 좀 정량적인 어떤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는 X를 전체 다 그냥 써서 보험료를 내고 싶어요. 여기 총손해액이라고 치면. 그래서 X를 가지고 보험료를 그대로 내고 싶은데 X의 기초 데이터 자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 않거나 개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모집단의 동질성이 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동질적인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성질상 우량한 어떤 데이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요율을 내기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자, X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요. 그리고 Y, 여기 우리 모집단에서 나온 결과에다가 요것도 나름 쓸만한 거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요 1번 데이터 집단, 여기는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 얻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네, 잠시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자, X라는 요 집단의 어떤 결과에서 얻은 X라는 이제 결과가 있고요. Y는 그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전체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 집단에 대해서 요율을 낸다면 X라는 집단에서 얻은 요 결과에 Z라는 지금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Y에다가 1-Z 나머지 가중치를 부여해서 얘네를 더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요율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요 Z가 이제 가중치죠.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뢰도라는 거예요. X에 부여하는 신뢰도. 그러니까 결국은 좀, 여기 지금 사라져 있었네요. 네, 이렇게 쭉 넘어왔을 때 가장 이 끝까지 이 신뢰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를 시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아, 우리가 이 Z를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한 요 이론, 이거를 어떻게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신뢰도 이론입니다. 이 정도로 구체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 주어진 데이터 살짝 넘어갔었는데, 주어진 데이터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요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도 충분히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기본적으로는 모수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부족한 거죠. 모수가 부족한 거예요. 모수가 부족한데, 모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동질적인 걸로 따졌을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뭔가 아무튼 절대적인 개수는 많긴 한데, 그 안에 예를 들어 배만 섞여 있다고 쳐요. 배에 대한 어떤 사고 데이터가 쫙 모여 있는데, 배는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배라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좀 이제 어느 정도 어선처럼 비슷한 거 말고 좀 더 큰 어떤 선박으로 가게 되면 동일한 배 이런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가 안 그래도 없는데 이게 있어봐야 동질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거죠. 이게 어디서만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냐? 일반 손해보험에서 이게 아주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이터의 동질성, 모수가 부족한 거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이제 희귀한 질환만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질환이라고 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이 이런 배나 건물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보다 더 가깝고 모수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 수리학에서는 이런 고민 안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럼 어떤 거였어요? 신뢰도가 항상 100%였던 거겠죠. 그냥 어떤 집단에서 딱 얻었을 때 그 집단의 평균적인 이제 사고 빈도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었으니까 여기 Z가 100이었던 거예요. 100%. 그러면 우리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그 인보험에서는 항상 그냥 그거 그대로 100% 썼던 것 같은데 인보험에서 그거 100% 쓸 수 있었던 어떤 신뢰도, 우리 지금 신뢰도의 기준 배우는 거죠. 그 기준, 뭔가 뭐 사고가 몇 건 이상 있었어야 되거나 계약이 몇 건 이상 있었어야 되거나 하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 인보험은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었나? 그 기준이 대체 몇이길래 항상 걔네는 그걸 고민 안 하고 통과시켰을까에 대해서도 살짝 뭐 응용해보는 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정의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내려봤어요. 정의. 근데 그 정의 내렸을 때 결과적으로는 가중치 이슈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서 얻은 그 결과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프리미엄이 자, X 아까 이 특별한 집단, 특수 집단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서 얻은 결과와 Y는 우리의 보통 이제 모집단의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뉴얼 레이트가 있고 어떤 특별한 집단이 그 집단에 뭐 이제 단체 실손보험 이런 거 가입한다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단체 실손보험 가입하려고 어떤 집단이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우리들의 성질을 좀 반영해줘 라고 하면 두 개를 섞어야겠죠. 그때 그걸 섞는 요 Z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요게 신뢰도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요런 게 포인트예요. 이론적인 우열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각 방법론, 아까 여기 제가 어떻게라고 썼죠. 요게 포인트인데 그냥 Z를 결정하는 어떤 크리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내가 이 기준을 사용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사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 방법론을 쓰고 내가 다른 걸 원할 땐 또 다른 방법론을 쓰는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론적 우열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린 지금 A, B, C 여기 밑에 써놨네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네. 클래시컬 크레디빌리티부터 해가지고 빌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이제 일반 이론인 베이지안 메소드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얘네들 사이에 어떤 우열이 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뭐 상위 호환 뭐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 뭐가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래시컬 하니까 요거는 옛날에 썼고 이제는 안 쓸 거다? 지금도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 목표란 게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중치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각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Classical Credibility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신뢰도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딱히 의미가 없는 이름이죠. 고전적 신뢰도 그냥 예전부터 많이 써왔다 뭐 이런 이름인 건데 이게 부제가 있어요. 요 방법에는 그 부제가 바로 Limited Fluctuation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제한 뭐 변동 제한 신뢰도법, 제한 변동 신뢰도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그냥 요거예요. 변동 제한. Limited Fluctuation이잖아요. 변동성을 제한해 보겠다. 그래서 변동성을 이제 제한해 보겠다. 요게 포인트인데 항상 제가 정의를 말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야 내가 잘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변동이란 뭐냐라는 건
틀리는 정도를 얘기한대요. 자, 내가 요율이 0.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0.1로 요율을 냈어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 암보험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0만원에 요율이 0.1이니까 심하네요. 100만원? 야, 0.1%라고 할까요? 0.1%라서 만원이에요. 요율이 딱 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1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내가 이거 만원이라고 치는 건 예상 지출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 지출이죠. 그리고 요 갭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사실 이렇게 한 건, 제가 지금 보험 한 건 가지고 얘기해서 한 건에서는 사실 예상한다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0.1%란 요 요율이 무수히 많은, 이제 무수히 많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 요율이 적용돼서 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n 만원이 되겠죠. 뭐 이만큼 받았을 때 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뭐 지출이 뭐 m 곱하기 1000만원이 됐어요. 그럼 원래 이게 수지상등 개념으로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 갭을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면 우리는 요 틀리는 정도를 제한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통제가 맞는 것 같아요. 컨트롤. 내가 요 틀리는 수준을 한번 통제해보겠다. 내가 틀려도 이 정도까지만 틀리는 걸로 컨트롤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라는 게 여기 지금 리미티드 플럭추에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아무튼 하면 실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액추얼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여기까지만 벗어난다. 여기 expected와 actual을 딱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것도 이제 수준을 결정해야 돼요. 얼마나 재수가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지. 왜냐면 재수가 없는 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진짜 이 M 가입한 모든 사람이 M이 아예 N과 동일해지는, 그러니까 N명이 가입했는데 N명이 다 암에 걸린다. 뭐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를 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예 뭐 보험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재수가 없는 것도 수준을 정해줘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정한 그 수준의 재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만 뭐 틀린 어떤 정도를 딱 결정을 하겠죠. K 퍼센트, 손해율 K 퍼센트 바깥까지 100% 기준으로 K 퍼센트까지만 우리가 벗어나는 거 내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게. 이게 왜냐면 운이 안 좋으면 뭐 손실 보는 게 당연하니까 대신 손실 봤을 때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 혹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놓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지금 요런 거 들어보시면서 떠올랐을 거예요. 밸류엘 리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감내할 수 있는 뭐 99%뭐 이런 것들 요 수준 정하는 거죠. 밸류엘 리스크가 여기에 해당하는 손해액이 몇인지 이런 거 뭐 이런 거나 여기랑 비슷해요. 밸류엘 리스크랑도 또 비슷한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신뢰 구간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신뢰 구간 뭐였죠? 내가 표본을 통해서 모수의 모평균을 이제 추정을 할 때 혹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모평균만 하는데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표본 평균의 얘를 x바라고 했을 때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들을 이제 여기에 변동성에 관련된 어떤 값들을 더하고 뺀 요 구간 안에 실제 뮤가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요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신뢰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할 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구간의 넓이 넓어지죠.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야 되니까 신뢰도 100% 구간으로 하면 뭐 이렇게 쫙 다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신뢰도를 제한하고 신뢰 수준을 딱 제한을 한 다음에 그 신뢰 수준 하에서 내가 이제 얘네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요 정도만 딱 끊으면 95% 정도는 요 평균이 요 안에 다 들어올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신뢰 구간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요거랑 아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이론이 식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 뭐냐 했을 때 요 변동성을 제한하는 거다.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면 틀리는 정도 오차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하고 싶어. 요게
이 변동 제한 신뢰도법의 목적입니다. Limited Credibility Fluctuation의. 자, 좀 더 그러면 신뢰 구간이 아까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고전적 신뢰도 방법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해요. 아주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 요거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에서 어떤 이론을 전개를 한 거냐면 샘플 민의 분포는 일단 그 샘플 민이 이제 뽑혀 나온 모집단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Identically Independent Distributed IID 조건이라고 통계에서 많이 부르는 아주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모두 같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서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샘플 민을 뽑아요. 계속 뭐 10개짜리 샘플을 계속 뽑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10개의 샘플을 뽑았을 때 걔네들 하나하나의 샘플 민을 x바라고 하면 이 x바라는 녀석은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게 이제 confidence interval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IID 조건 요거 얘기했을 때 모집단이 노말을 따라야 됩니다. 뭐 포화송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왜냐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IID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말이 되고 이걸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불러요. 중심 극한 정리. 영어로는 Central Limit Theorem (CLT) 해서 이 이론 자체가 얘를 그냥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만 일단 보장이 되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규 분포냐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죠? 노말 분포인데 평균은 모집단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샘플을 여러 개를 뽑을수록, 그러니까 10개짜리 샘플을 뽑냐 아니면 100개짜리 샘플을 뽑냐 요거에 따라서 더 많은 샘플을 한 번에 뽑아낼수록 그 샘플 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는 더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막 무한히 많은 샘플을 뽑으면 당연히 뭐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따르는 거 기억나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이제 분산이었어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는 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 자, 여기서 내가 n을 알아요. 당연히 내가 이제 표본 뽑을 때 10개짜리 뽑을지 100개짜리 뽑을지 알고 있었죠. 내가 n을 안다고 치면 자, 샘플 민과 뮤의 확률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샘플 민이 요러한 이제 확률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 뮤와의 관계, 샘플 민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x 바예요, 샘플 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정규 분포를 쫙 만들었을 때, 요런 요 분포를 만든 거죠, 지금. 요걸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구간을 툭 자르게 되면 요 안에 지금 뮤가 분포하는 이게 뮤의 확률 분포인 거죠. 그래서 얘가 뮤가 어디에 있을지 어느 정도 내가 관계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범위 안에 이 뮤가 들어있을 확률이 뭐 95%다 99%다 내가 원하는 신뢰 수준에 따라서 저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다시 거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바 표본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yp는 내가 원하는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신뢰 계수예요. 막 이런 거 기억날 수 있어요. 1.96, 1.645 뭐 이런 거 95%일 때 막 99%일 때 막 이렇게 나오던 이런 애들, 요게 바로 신뢰 계수입니다. 요거 곱하고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애들 이렇게 뚝 떨어지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게 되면 요 구간 안에 뮤가 있을 확률이 요 신뢰 계수 정할 때 쓰였던 그 확률 이제 p다, 이게 신뢰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컨피던스 인터벌의 개념이었어요. 요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신뢰 수준과 신뢰 수준 p였죠. 이게 95인지 뭐 99인지 혹은 90%인지 요 수준과 함께 n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오차 플럭추에이션을 구하는 형태가 바로 컨피던스 인터벌이었어요.
보세요. n과 어딨죠? n과 신뢰 순위 여기 있죠? p와 n이 이렇게 두 개 결정되면 p와 n이 결정됐을 때 요걸 알고 있다고 치면 샘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치면 요거 완전히 결정되면서 샘플 민에서 더하고 뺐을 때 플럭추에이션이 지금 사실 이거 지워볼게요. 얘가 플럭추에이션이에요. 얘. 왜냐면 얘가 중심이었으니까 내 예측치가 여기였으니까 내 예측치를 기준으로 요 구간 안에 요 구간만큼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신뢰 수준 하에서 요 구간이 이제 최대 변동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럭추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컨피던스 인터벌의 구조는 신뢰 수준 P랑 N을 결정하고 플럭추에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뢰도 이론에서는 좀 순서가 달라요. 반대로 플럭추에이션을 먼저 정해줘요. 야, 이 정도까지만 틀려야 돼. 이 이상 틀리면 안 돼. 왜냐면 이 이상 틀리면 우리 회사가 휘청할 수 있어 해서 플럭추에이션을 먼저 정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틀려. 그리고 여기에 맞추도록 이 분포가 계속 바뀔 수 있죠. 이게 정규 분포니까. 이거를 바꾸는 건 어떤 거예요? n이 바꾸겠죠. 왜냐면 n이 커질수록 얘가 표준편에서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맞춰서 몰릴 거예요. 그랬을 때 점점 더 이쪽 위에 있는 영역의 넓이가 아래쪽에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저 원하는 수준에 내가 원하는 신뢰 수준을 맞출 수가 있겠죠. 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정식, 식은 동일한 건데 내가 궁금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그냥 아니면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y는 ax 막 이런 문제에서도 a를 알려주고 x를 알려준 다음에 y를 구해라. 그런데 반대로 x랑 y를 알려준 다음에 a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의 그냥 방향성의 차이만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 이론을 잘 떠올려서 이 단원을 공부하시면 훨씬 편해요. 자, 우리는 지금 요 플럭추에이션을 먼저 주고 이걸 위한 신뢰 수준은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뢰 수준은 줘요. P와 이번엔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두 개 주고 이번에는 N을 한번 구해봐라. 요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좀 더 컨셉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자, A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예정입니다. 총 1000명이 있고요. 작년 기록에 따르면 연평균 상해 치료비가 인당 8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니까 총 80만원이 되겠죠. A사의 이제 총 예상 손해액입니다. 요게 바로 총 보험료 수준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A사에서 요청하는 보험료 수준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인당 800원 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단 순보험료만 얘기하면 요 정도로 보험료 책정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A사가 가입 예정인 요 B사가 한번 그래서 우리 매뉴얼 레이트 한번 꺼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율표에서 그냥 이제 그 요율표대로만 요율을 낸다 한번 하고 해봤더니 상해보험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냐면 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당. 원래 좀 더 받아야 되죠. 100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A사가 인당 800원의 보험료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A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체로 가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요율 수준보다 낮다라고 하면 요율 인하에 대한 권리를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죠. 자,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한 일단 현실적인 이슈예요. 첫 번째, 무시할 수 있겠죠. 무시도 가능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무시는 우리가 항상 개인으로 갔을 때 항상 당하는 게 무시긴 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보험사에 안보험 같은 거 가입하러 갔을 때 나는 지금 진짜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라고 보험사에 얘기해봤자 보험료 안 깎아주죠. 혼자니까 데이터가 하나인 거예요. 데이터 하나짜리로 신뢰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요게 이제 단체라고 치면 데이터가 하나는 아니고 아까 지금 여기 1000개예요. 1000개. 데이터 1000개라고 치니까 꽤 그래도 X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뭐 1000개 가지고 요율을 낼 수는 없어 보이는데 나름 의미는 있어 보여요. 뭐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근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영업적으로 지금 이 1000명의 가입을 놓칠 수가 있어서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0명 정도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800원과 900원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험료가 800원의 어떤 가중치 플러스 900원의
1 마이너스 그 가중치 요 상태로 결정이 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Z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때 어떤 이제 이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A사의 총 손해액의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 기억나요? 표준 편차도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보험료는 80만 원이고 이 표준 편차도 개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아니라 저 총액 80만 원에 대한 80만 원 총 손해액이라는 요 확률 변수, 총 손해액 확률 변수 우리가 S라고 많이 썼죠.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도 아무튼 데이터가 있으니까 샘플 베리언스 형태로 구했다고 칩시다. 6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요거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신뢰 수준 90% 하에서 어떤 의미죠? 100번 중에 90번은 이 정도로 나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100번 중에 90번 정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80만원,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1.64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나왔겠죠. 시험에서 뭐 대충 줄 거예요 항상. 혹은 미국계사 시험에서는 테이블을 줘야 해. 이렇게 했을 때 1.645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645에서 요 표준 정규 분포 포를 끊으면 요 뒤쪽 테일에 해당하는 요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5%겠죠. 왜냐면 반대쪽에도 5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 80만원 기준으로 양쪽으로 어느 정도 벌렸을 때 여기 넓이가 90%가 나옵니까에 했을 때 1.645에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만 벌려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게 실제로 그럼 값이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0만원은 일단 기준값이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양옆으로 펼쳐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자, 80만원으로 보험료는 책정했어요. 난 80만원을 받았어. 그런데 실제 손해액은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 대비 1.645 곱하기 65,000, 이게 이제 절대값의 크기죠. 내가 이게 오차 끝에 붙어있는 거. 그런데 오차는 80만원 대비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험료 수준이 크면 뭐 절대값으로만 얘기하면 당연히 오차의 퍼센테이지는 작아도 오차의 절대값은 클 수 있어요. 애초에 보험료 수준이 큰데 오차도 큰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으로 나눠서 항상 우리 플럭추에이션은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합니다. 손해율의 몇 퍼센트 변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손해율이 얼마나 오차가 생기나. 그러니까 이 오차라는 게 손해액이 아니라, 손해액의 오차로 하면 그냥 보험료 수준 큰 애가 불리해요. 손해율의 변화로 해야 돼요. 80만원으로 나누니까 13.37% 정도 오차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걸로 나와요. 그럼 요게 이제 여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100번 중에 90번 정도는 13.37% 이내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혹은 100번 중에 10번 정도는, 재수가 없는 그 100번 중에 10번은 13.37%도 넘어서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113.37%를 초과하는 게 약 10%, 113.37% 이내에서 떨어지는 게 90%, 뭐 요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애매하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제가 원테일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113.37 초과는 그럼 5%밖에 안 나와요. 반반이니까. 반대로 이제 뭐 86.63%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5%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사실 일단 낮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5%라고 하면 좀 그러네. 6. 뭐 한 6 몇 퍼센트, 이거 딱 반 한 그 정도 아무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과도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수준을 5% 이내로, 양쪽 다 더해서 5% 이내로 맞추고 싶다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자, 이 수준이 아무튼 과도해요. 13.37% 틀리는 거 너무 큰데? 그래서 90% 신뢰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이거를 바꾸면 결과가 당연히 바뀌니까. 신뢰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오차를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자,
13.37%. 아까 요거 한쪽만 벌렸을 때 13.37%였던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위아래로 둘 다 13.37%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변동의 크기. 아까 제가 약간 지금 헷갈렸던 게 5%랑 제가 이제 헷갈렸다기보다는 설명을 조금 애매하게 했던 것 같은데 5% 있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고 지금 요 13.47 얘기하는 거 요 기준값 대비 요 갭의 어떤 크기예요. 상대적인 크기. 여기 13.37% 지금 나오는 건데 요거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싶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확률은 5% 해서 양쪽으로 해서 90% 신뢰 구간 만들었는데 요 중심 대비 요 갭 있죠. 요게 아까보다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이렇게 그림 계속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똑같이 5 잘랐을 때 중심 대비해서 요 폭이 좁아져야 돼요. 요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n이 커져야 돼요. n이 커진다? 이거는 너무 바로 멀리 간 거고 그냥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되죠. 첫 번째 1차적으로는 표준 편차가 줄어들어야. 왜냐면 이거 지금 1.645 곱하기 표준 편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본 표준 편차여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던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요게 당연히 1.645는 개수니까 줄어들어요. 그럼 표준 편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여기 살짝 봤던 n을 키워줘야겠다.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아무튼 5% 이내로 제한하고 싶다면 어떤 논리를 일단 펼칠 수 있냐? 보통 어떤 논리를 신뢰도 이론에서 펼치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험료가 ZX 내가 아까 얻은 그 13.37%의 오차를 보이는 그 녀석을 Z만큼 섞어요. 그리고 1-Z에 해당하는 거는 Y를 섞어요. 이거는 매뉴얼 레이트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율. 그러면 요거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잠깐 끊겼었는데 요 보험료의 이제 분산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분산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이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우리 했었죠. 요거 밸류 앤 리스크 우리 수업에서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 Z 가중치니까 그냥 제곱하기 할게요. 이거 상수니까 밸류 앤 리스크의 X 밸류 앤 리스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이거 그냥 분산이죠. 더하기 요거 같은 경우에 코베리언스 x, y 붙고 여기에 그거 까먹었네요. z에 1-z 가중치 붙어야 되죠. 플러스 1-z의 제곱에 여기는 분산의 y. 요거 기억나요? 요 코베리언스 들어가는 요 분산식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2x2일 때 뭐 요 정도로 그냥 이제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요 y가 매뉴얼 레이트예요. 물 타기 한다고 했죠. 물은 깨끗해요. 얘는 안 틀려요. 이거 가정이에요. 얘는 안 틀린다는 거. 상당히 강력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뉴얼 레이트는 틀리지 않아. 다만 뭐 너네 집단의 특수성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얘기죠. 매뉴얼 레이트는 변동성이 없대요.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코베리언스도 당연히 해체하면 이렇게 되죠. 로 곱하기 시그마 x 시그마 y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그마 y가 0이죠. 여기도 베리언스 y 0이겠죠. 여기 통째로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p의 베리언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z 곱하기 시그마 x가 되겠죠. 물을 잘 타다 보면 그냥 x의 z 가중치만큼 이게 0부터 1 사이니까 가중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x의 변동성을 지금 여기 13.37%로 나온 건데 z 곱해서 그냥 아무튼 줄여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강력한 가정 y가 안 틀린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치면 자 그래서 이게 y의 분산이 없다면 요 질문이에요. y의 분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 p가 z 곱하기 시그마 x가 될 거야. 이걸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 z 곱하기 시그마 x가 5%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도록 물을 타면 된다 이거죠. z를 가중치로 부여하면 된다. 그래서 z가 13.37 여기 넘기면 여기 지금 13.37이니까 13.37을 분모로 이렇게 쫙 나눠줬을 때 0.37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800원을 0.37 정도 쓰고 900원을 0.63 정도 쓰면 얘네 분산이 5% 정도,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지금 아까 우리 90% 신뢰 구간이었죠. 100번 중에 90번 정도는 5% 이내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차가 손해율이 105%에서 한 95% 사이 구간에, 그러니까 95에서 105 구간에 안착할 확률이 90%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무상으로 이게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아까 여기 있었죠. Y 매뉴얼 레이트 안 틀려. 매뉴얼 레이트 원래 틀려요. 특히 일반 보험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요율이라는 게 항상 틀리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배 가지고 만든 거니까, 건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플럭추에이션을 제한한다, 5% 이내로 제한한다고 막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로 지금 5%에서 총 뭐 절대값 갭으로 치면 뭐 양극단이 이제 10% 정도 갭 벌어지는 건데, 실제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요율을 내놓고 나중에 통계를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액추얼 분석을 해보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이런 가정이 다 틀리니까. 지금 요것도 틀렸고, 사실 앞에서 IID 기억나요? 기초 분포 자체가 IID를 따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그 정규 분포 IID에서 나온 게 정규 분포라는 CLT 가지고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다 뭐 실제 이제 값에서는 틀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실무상으로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이상적인 이론이 실무에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게 부분 신뢰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답지가 있다면 지금 요 집단이 우리한테 이게 내달라고 하는 그 요율에다가 정답지를 적당히 섞으면, 자, 표준 편차가 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가중치를 통해서 전체의 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그마 x를 알면, 그 집단의 어떤 표준 편차를 알면 그냥 가중치 부여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제 부분 신뢰도예요. 그래서 z가 시그마 x분의 뭐 k 이런 식으로만 내가 가중치 부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요게 부분 신뢰도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샘플을 가지고 했을 때 표준 편차에 비례하는 가중치. 자, 여기 표준 편차에 이제 비례라기 하긴 좀 애매하죠. 뭐 반비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표준 편차, 아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z 곱하기 시그마 x가 요 전체에 내가 원하는 k 수준, 비례하는 느낌으로 지금 z가 코에피시언트 역할을 하게 되죠. 요런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요 표준 편차를 만들어내는 애가 이게 샘플이라고 치면 샘플 개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요게 샘플이니까. 그래서 결국 요게 곱해진다는 거는 루트 n분의 1 요거 기준으로 부분 신뢰도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분 신뢰도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 전체 신뢰도 1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값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n이라고 해봅시다. n0라고 해볼까요? 그런 기준 신뢰도 n0만큼의 개수가 쌓이면 그냥 신뢰도 1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n이고 n은 n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n개에다가는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거 보면 루트 n에 비례하는 식으로 지금 신뢰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요게 n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에 신뢰도가 돼요. 요 어떤 물타기 이론에 따르면. 자, 요게 일단 하나의 컨셉이고, 또 하나의 컨셉은 뭐냐면 애초에 부분 신뢰도를 쓸 필요가 없는 샘플 개수, 방금 살짝 얘기했죠. 요 n0. 애초에 부분 신뢰도 안 쓰고 그냥 이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에다가 신뢰도 100% 부여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아까 13.37%가 나왔었는데 요게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의 표준 편차에서 나온 거였죠. 그러면 n을 키우다 보면 그냥 이거 썩지 말고 얘 자체가 계속 루트 n분의 1 형태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얘가 5%에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5%가 되게 하는 n은 도대체 몇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제 아까 있었던 샘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총 손해액의 표준 편차 아까 65,000이었죠. 그래서 65,000 곱하기 1.645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했었는데 샘플이 많았다면 요거 지금 총 손해액이고 이 샘플의 어떤 표준 편차니까 요거 표준 편차가 감소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소했을지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감소했을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썩지 말고 그냥 80만에다가 곱하기 5% 하면 4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이 우리 총 손해액의 표준 편차 되도록, 그러니까 이 1.645 곱한 뭐 그 정도의 갭이 되도록 내가 n을 그냥 줄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얘를 줄여가지고 4만에 딱 맞춰 떨어지게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거예요. 1.645 90%그 수준 하에서.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거 한번 일반화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우리 신뢰도 이론의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계약 건수 그냥 이제 이게 샘플 개수라고 보면 돼요. 샘플의 개수. 익스포저라고 보통 많이 불러가지고 E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계약 건수를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익스포저는 그냥 위험 단위예요. 그런데 위험 단위는 그럼 자동차 보험에선 자동차 대수가 될 수도 있겠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굴러다닌 총 시간이 익스포저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차고지에 있는 애들은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위험을 나타내는 어떤 기초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동질한 어떤 물건이 하나씩 한 계약을 이루고 있다라고 치면 계약 건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2라고 쳐볼게요. 샘플 개수예요. 자, 확률 변수, 어떤 확률 변수인지는 모르겠는데 y에 대해서 2개의 샘플에서 얻은 결과 이 y 바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분포를 따르냐? 아까 우리 했던 거 똑같아요. 평균은 뭐 뮤고, 여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시그마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신뢰 수준 p 하에서, 이거 제가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 구간 이론 다시 한번 그대로 쓰는 거예요. p 하에서 오차의 발생 범위, 한번 신뢰 구간 생각해 보면 안 써놨네요. 어떤 식으로 될까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yp에 여기다 어떻게 뭘 곱하면 되냐면 루트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차는 뭐예요? yp 곱하기 루트 2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y 바를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y 바를 이제 요율로 냈을 때 오차가 요만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차 항상 우리 비율로 만들어서 얘기한다 했죠. 불리하니까 너무 큰 애들이. 그래서 yp에 곱하기 루트 2분의 시그마에, 여기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뮤로 일단 나눈다고 칠게요. y바가 뮤의 어떤 그 통계량 에스티메이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뮤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 한 번만 더 했으면 루트 2분의 yp의 뮤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차의 발생 범위, 이게 오차율이 이 정도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에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면, 잠시만요. 자, 근데 이게 오차인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였죠? 요 오차를 내가 원하는 수준 아래로 통제하고 싶은 거죠. 아까 뭐 5%면 그 5%, 지금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K만큼만 틀려. 그러면 요게 K가 되는 수준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뭐에 대해서 풀면 돼요?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넘기고 제곱을 취하면 K분의 Y의 P의 제곱에 뮤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죠. 요만큼의 익스포저가 있으면 K로 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계선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문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문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K는 내가 할당한 어떤 변동성의 수준이에요. 변동성의 수준이고 YP는 내가 할당한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그 테일 값이에요. 이렇게 딱딱 잘랐을 때 90%가 되게 하는 아까 1.645 같은 거, 요게 YP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국 정해진 상수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에스티메이터에서 나오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근데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 좀 더 간단하게 써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해서 CV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CV의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노테이션을 쓰냐면 요거를 이제 N0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신뢰도 100%짜리 익스포저예요. 이만큼 있으면 그냥 신뢰도, 부분 신뢰도 아까 막 그 섞는 거 그냥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100% 쓸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요거보다 부족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이 기준 신뢰도를 N0라고 지금 써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라지 N이라고 할게요. 이걸 라지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라지 N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스몰 n이라고 치면, 그리고 스몰 n이 라지 N보다 부족하면 루트 씌운 만큼을 부분 신뢰도로 부여한다는 거죠. 요거는 저 라지 N의 기준인 거고. 자, 그래서 의미를 해석해보면, 자, 어떤 확률 변수, 아직 어떤 확률 변수인지 제가 구체화 안 시켰어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그에 대한 경험 데이터가 있을 때, 경험 데이터 샘플이 이게예요. 요 P 신뢰 수준 하에서 경험 데이터 결과에 K% 이내로 오차를, K가 이제 퍼센트라는 이제 의미가 있겠죠. 뭐 0.95면 95%. 이렇게 의미를 제한하고 싶다면 K분의 YP 제곱, 요게 아까 N0 역할을 했죠. K분의 YP 제곱, 상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리고 coefficient of variation CV의 제곱만큼의 요만큼의 샘플을 확보를 하게 되면 100% 신뢰도 부여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서 K%의 오차로 제한을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신뢰도 100% 부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요거 가지고 이제 확률 변수 제가 아까 특정 안 했었죠. 확률 변수 이번에 특정하면서 해볼게요. frequency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빈도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경우 식이 아주 간단해지는데, 아까 요거였죠. 요게 어떻게 간단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자, K분의 YP는 그대로 일단 둘게요. 이거 상수라고 했어요. 이건 그대로 두면 돼요. 곱하기 요게 어떻게 바뀌나? 아까 뭐였죠? 뮤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었죠. 근데 포화성은 모수가 있죠. 람다. 어떤 모수를 가지고 있는 분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평균이 람다였어요. 자, 표준 편차의 제곱이,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는 분산이 뭐였죠? 분산이 평균과 같다는 특징 가지고 있었죠. 분산이 람다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요거 제곱 풀고 뮤의 제곱이니까 뮤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요게 이렇게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분의 1이 돼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밑으로 내릴게요. 람다 분의 1. 요게 전신뢰도 기준의 익스포저였죠. 맞죠? 요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계약 건수가, 혹은 이제 자동차라고 치면 대수, 혹은 시간,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시간이 뭐 요만큼 있으면, 기준 익스포저에 대해서 요만큼의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이제 K 아까 여기 있었죠? K라는 수준의 이제 오차를 제한하면서 신뢰도 100% 부여해도 좋다. 그럼 신뢰도 100% 부여해도 오차가 K% 이내로 제한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살짝 있어요. 뭐가 있냐면, 람다를 모르잖아요. 람다가 사고 빈도의 어떤 평균치 같은 건데 내가 이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추정 안 된 어떤 값인 거죠. 물론 지금 샘플의 평균값, 샘플의 평균 사고 빈도 갖다가 써볼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얘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합리적이겠죠. 샘플에서 나온 게 일반적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얘를 한번 넘겨볼게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람다 2가 K분의 YP 제곱이 되겠죠. 람다 2는 뭐예요? 평균 빈도라는 어떤 녀석의 대표값, 그거에다가 계약 건수 혹은 익스포저의 개수.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사고 건수예요. 사고 건수의 어떤 프록시 혹은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포저 관점에서 한번 원래 그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기준값이 바뀐 거예요. 사고 건수가, 관찰되는 사고 건수가 K분의 YP의 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상만 되게 되면 내가 신뢰도 100% 부여해도 K%라는 그 오차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였어요? 얘는 완전 상수였죠.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내가 K랑 P 신뢰 수준만 딱 결정하게 되면 오차랑 신뢰 수준 두 개 결정했을 때 나오는 완전 상수였어요. 그래서 요거 사고 건수 가지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도 확률 변수만 가지고 모델 만드는 게 어떤 분야였죠? 이게 인보험이에요. 왜? 인보험은 정액형 상품이니까. 사고 심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실손의료보험이 아닌 한.
그러니까 암보험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이제 주는 돈은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죠. 그래서 빈도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경우 막 이렇게 막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요 아주 심플한 요 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임보험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않겠습니다. 임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지 요 식에 따르면. 자, 일단 넘어갈게요. 심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심도는 사실 지금처럼 아까 빈도도 사실 별로 얘기할 건 없었어요. 식은 똑같아요.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갔었어도 돼요. 빈도. 근데 포화성 분포라는 강력한 가정을 한번 더 깔게 되면 식이 아주 간단해지고 사고 심도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사고 심도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고 심도가 아니라 사고 건수. 사고 건수가 뭐 아까 N0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K분의 YP의 제곱,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어떤 깔끔한 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한 거였어요. 근데 심도는 그런 어떤 강력한 분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량이 좀 쉽게 뚝뚝 떨어지는 애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식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심도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요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K랑 어떤 P 신뢰 수준 하에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총손해액이에요. 총손해액. 빈도와 심도가 곱해지는 형태죠. 자, 어그리게이트 로스는 보험료의 대용치 역할을 합니다. 총손해액만큼 돈을 받아야 우리가 수지상등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보험료에 대한 신뢰도 부여 방식이 바로 여기서 배우는 신뢰도 부여 방식이에요. 아까는 빈도 했었고 심도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왔었죠. 자, 마찬가지로 자, 빈도 분포에다 포화성 가정을, 여기도 이제 총손해액도 빈도 분포에 포화성 가정 넣으면 식이 간단해져서 지금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똑같이 요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요거는 상수라고 했죠. 요거 건들 필요 없어요. 결정돼요. 여기만 항상 주의하면 돼요.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 CV고 총손해액 S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요거를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뮤 S 분의 시그마 S,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제곱은 나중에 한번 붙이고. 자, 근데 뮤 S 분의 시그마 S의 제곱이래요. 그럼 뮤 S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EN X, 기억나죠? 그냥 이제 평균을 곱하면 돼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분산을 일단 먼저 쓸게요. EN 바 X 플러스 바 N EX의 제곱. 시업 기억나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총손액 모델에서 나왔던 거. 근데 요게 원래 루트가 씌워져. 이거 다 이제 제곱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제곱하면 되죠. 위에는 어차피 분산이니까 요거 이렇게 제곱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포화성 가정 넣으면 요거 간단해진다 했죠. 어떻게 돼요? 요 EN 바 N 다 뭐가 돼요? 람다가 되죠. 람다 곱하기 EX. 이것도 쓰기 귀찮으니까 뮤X라고 쓸게요. 이제는 X의 평균 이렇게 하고 제곱 따로 붙일게요. 붙이고 여기 또 람다 곱하기 바 X 이렇게 쓸게요. 그냥 플러스 바 N,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EX의 제곱, 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람다 지어지죠. 람다 분의 1을 따로 이렇게 앞으로 빼내보면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한 묶음 쓸 수 있죠. 그럼 요렇게 한 묶음 뭐예요? 뮤 X 제곱 분의 시그마 X 제곱, 뮤 X 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죠.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인데 누구의? X라는, 그러니까 사고 심도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총손해액의 CV에서 쭉 하다 보니까 사고 심도의 CV가 나온 거예요. 요거 제곱 플러스 여기는 어떤 게 돼요? 요건 그냥 1이죠. 와, 이렇게 나오네요. 깔끔하죠?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지금 람다가 살아있어요. 아까 우리 빈도에서 요 람다 살아있으면 얘가 조금 애매하니까 얘를 넘겨서 했죠. 요게 지금 뭐였어요? 요게 여기까지 곱하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N0 붙일게요. N0 하게 되면 요게 통째로 뭐였어요? 이제 익스포저의 개수예요. 풀 크레디빌리티를 줄 수 있는 익스포저의 개수. 그럼 람다 넘기면 사고 건수. 똑같이 사고 건수라는 의미를 갖죠. 사고 건수가 N0, 요 N0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CVX의
제곱 요런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엄청 많이 쓰일 거예요. 사고 건수. 총 손해액 혹은 보험료에 대해서 신뢰도 이론을 적용할 때 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사고 건수 요겁니다. 그 풀 크레딧을 주는 사고 건수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요? K라는 이제 변동성 이내로, 그러니까 손해율을 K% 오차 범위 내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만 틀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포화송 가정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포화송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걸로 그냥 해야죠. 요 상태에서 포화송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정리된 거니까 그냥 요걸로 해야 돼요. 포화송 안 들어가면 그리고 요거 다 줘야 돼요. 2n 바 x, 바 n, 2x 다 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항상 제가 요식 계속 써놨는데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률 변수로 빈도를 쓰고 심도를 한번 써보고 총손해액을 써볼 때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물론 요식을 이제 외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흘러왔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포화송 가정 안 들어가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총손해액이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빈도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기본 로직은 항상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가지고 우리 해볼게요. 자, example 뭐냐면 사고 빈도에 대해서 아까 포화송 가정한 상태에서 자 이거 항상 신뢰도 문제 풀 때 뭐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확률 변수를 뭐 쓰고 있는지 확률 사고 빈도에 대한 거예요. 빈도에 대해서 포화송 가정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뢰 수준 몇이고 요게 P가 되죠. 요게 10% K가 되는 거예요. 오차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싶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기억나요? 다시 한 번만 이거 써볼게요. K분의 YP 요게 이제 제곱인데 요게 N0라고 하긴 했어요. 곱하기 뭐 있었어요? 원래 CV의 제곱이었죠. 여기가 사고 빈도라고 치면. 근데 포화송 가정하면 요게 어떻게 됐다고요? 요게 람다 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원래 람다 제곱분의 람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넘기게 되면 자 사고 빈도가 사고 빈도? 사고 건수라고 할게요. 빈도라고 하면 약간 확률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사고 건수가 얘 넘어가게 되면 아예 없어지죠. K분의 YP 제곱만큼 있을 때 풀 크레딧 줄 수 있다 했대요. 자, 그래서 요거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95% 10%면 이게 0.1, K가 0.1인 거고 YP 95% 이렇게 하게 되려면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여기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둘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요거 골라야죠. 왜냐면 이게 2.5% 나와 있는 거, 이거 5% 나와 있는 건데 양 끝으로 지금 자를 거예요. 우리 양 끝으로 자르는 거라서 신뢰 수준 95%라는 건 요 바깥에 있는 게 5%면 된다는 거거든요. 한쪽에 있는 건 2.5%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 쓰는 겁니다. 1.96 제곱 19.6의 제곱이고 이게 약 384. 얼마 이렇게 나와요. 384건이 상당히 중요한 숫자인데 요게 인보험에서 자가요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접 요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고 건수예요. 건수의 기준. 이건 실제로 그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리하는 어떤 법령 규정 살펴보다 보면 384건 이상의 사고가 나야 그걸 가지고 경험료율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384 뭐 왜 뜬금없이 384냐라고 할 게 아니라 요 이론에서 사고 빈도만 가지고 신뢰도 이론 하게 됐을 때 신뢰도 100. 자, 다시 이어서 하면 직접 요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고 건수 기준이 384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서도 그걸 따르고 있었던 거고 이런 숫자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고 건수의 신뢰도 부여하는 어떤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게 신뢰 수준 95% 100번 중에 95번은 요 10% 이내로 오차가 그러니까 손해율 최대 뭐 한 110% 혹은 아래로 치면 뭐 90% 정도로 떨어지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다. 요런 어떤 함의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빈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한번 이제 실제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이제 참조하시라고 일단 테이블 넣어놨고요. 자, number of claim이 포화송을 따른다. 좋죠. 요거 필요합니다. 항상 근데 대부분 이런 거 가정 줄 거예요. 안 따르면 좀 피곤해집니다. 클레임 사이즈가 파레토. 자, 보시면 얘는 n에 대한 거고요. 얘는 뭐예요? x에 대한 거예요. 심도. 파레토 따르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파레토 알파가 6이고 세타는 0.5인 걸 따릅니다. 자, 그리고 넘버 오브 클레이머 인디펜던트 중요합니다. 빈심도 아까 사실 제가 살짝 언급은 안 하고 넘어왔었는데 그 E의 S가 뭐 EN, EX 이런 식으로 원래 전개가 되려면 인디펜던트 따라야 되죠. 분산식도 마찬가지. EN 바 X 바 N EX의 제곱 요거 할 때 인디펜던트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거는 그냥 이제 문제 완결성을 위해서 넣어주신 거고요. 자, 옵저 퓨어 프리미엄이 자 이거 제가 신뢰도 문제 풀 때 뭐 확인하라고 했었죠? 확률 변수가 뭔지. 지금은 퓨어 프리미엄이래요. 프리미엄은 안 배웠었는데 배웠었죠. 총 손해액이 프리미엄이에요. 총 손해액이고 within 2%라고 하면 K가 2%라는 뜻이죠. of expected fuel premium의 기준이 요거고, 그리고 90% of time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뢰 수준 P. 90% E.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바로 90% 먼저 한번 이거 써놓는 게 편해요. 90%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사실 샘플할 때 해봤어요. 1.645 여기 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0.95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0.95는 요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테일 요쪽 다 합쳐서. 그래서 여기가 0.05라는 거고 여기도 0.05가 있을 테니까 양쪽으로 벌리면, 그래서 이게 10%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645가 기준값이 되겠고 이게 Y P가 되겠구나. 한번 만들어 놓고 expected number of claim 이렇게 쓰죠. exposure라고 얘기 안 하죠. 클레임의 개수. 클레임의 개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람다 분의 1 마지막에 남았던 거 기억나요? 포화송 가정했을 때 총손해액에서 그거 넘긴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식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편할 거예요. 어떻게 됐었죠? K분의 YP의 제곱에 1 플러스 CV의 여기 누구예요? X. 심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요거 제곱. 요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K가 몇이었어요? 0.02. YP는 몇이에요? 1.645 이렇게 해서 제곱하고 곱하기 1 플러스 여기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줬어요? 얘를 줬죠. 파레토 분포 모수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써놨는데 이 테이블 일단 항상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x는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k가 1일 때니까 알파 마이너스 1까지만 가고 세타의 1제곱 k팩 1팩이니까 요거네요. 2의 x제곱까지는 일단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분산이 필요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까지 가겠네요. 얘는. 그리고 2팩이고 세타의 제곱. 그럼 이제 또 분산 한번 만들어 봐야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2x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1 뭐 굳이 제가 막 이거를 끝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여기까지는 해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세타 제곱이네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여긴 제곱 붙이고 통분을 한 다음에 2 세타 제곱에 뭐 알파 마이너스 1이 여긴 더 붙죠. 마이너스 세타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죠. 아이고.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2 분의 요 같은 경우에 2세타 제곱 알파 마이너스 2세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타 제곱에 플러스 2세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오, 다행이다.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면 알파 세타 제곱 하나만 남네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요게 분산이네요. 그러면 요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의 제곱이니까 뭐 하면 돼요? 이거 뮤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분산이죠 위에는. 그래서 아이고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분의
알파 세타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평균의 제곱 들어가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세타 제곱 이렇게 들어갔네요. 아, 정리가 좀 되나요?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세타 제곱 세타 제곱 지워지고 좀 간단하긴 하네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정도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0.02분의 제곱하고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4분의 알파는 6이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요 크레디빌리티 단원에서 사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인 크레디빌리티 식이에요. K분의 YP의 제곱 곱하기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의 제곱, 요게 기본 로직이에요. 풀 크레딧에 대한. 그리고 요게 파생이 돼요. 확률 변수가 빈도인지 심도인지 총손해액인지 이렇게 파생이 되고, 이 빈도에 대해서 포화송 가정을 넣으면 또 파생이 되는 게 있죠. 대신 완전 주체가 사고 건수로 바뀌면서 요 N0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그대로 떨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 기본적인 식으로 그냥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N0부터 1 플러스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요게 어떤 게 떨어지는 거예요? 포화송 가정이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 요걸로 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요 신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요 방법론으로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풀 크레딧을 쟁취를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오차의 수준 K%로 원하는 신뢰 수준 하에서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만 오늘 얘기하고,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요 포화송 가정 떼놓고 한 샘플도 좀 더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뢰도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